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 지금까지 우리 주장들을 좀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거였었는데 사회 보시는 편안하게 그래. 사회적 형식을 실천입니다. 깨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법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우리가 나와 있는 법조항에 대한 주장을 발췌를 해서 그걸 소비자들 우리 회원들이 알기 쉽게 꺼내주자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우리가 요즘 많이 회원들에게 듣고 있는 지금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회사의 입맛대로 다 체크를 안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접수가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법 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조항도 세게 나오는데? 네, 동의 여부 그리고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가 보험 계약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걸 설명을 안 하죠. 이게 알리려면 설명은 뭐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 가야 되냐? 고객이 인지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예, 인지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사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 포기 각서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고객들이. 네, 우리 단체에서는 보험금 청구서를 권리 포기 동의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님이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권리포기 동의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현존하는 상법상의 권리를 마치 위임이라는 형태로 기만적인 표현을 써서 필수 동의인 것처럼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던 보험금 청구 단계의 어떤 위법성, 혹은 그 허구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만들어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뭐 권리 행사 방해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권리 포기 동의를 그러니까 해라는 종용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포기 동의서다. 그 왜 권리 포기 동의서인가 보면 우리나라 상법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676조에 보면 손해산정과 관련된 그 비용과 그 손해산정서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1차적으로 계약자 등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험회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마치 개인정보 필수 동의인 것처럼 동의하게끔 만들었고 그렇죠. 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 보험금을 청구해 보셨겠지만 저도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병원을 가봐도 전산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제 집에서 PC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을 그렇죠. 청구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캔을 또 한다든가 굉장히 편리한데 그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그 개인정보 동의 포기서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세세한 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사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를 스마트로 못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죠. 네, 다음 단계 못 하게끔 이렇게 블록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 뒤에 숨어 있는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에 함부로 동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스마트 동의서를 작성할 때조차도 네. 우리 단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 동의라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단계는 허락을 못하겠다. 이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네,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동의 단계에서 이런 권리 포기 동의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권리 포기 단계, 그러니까 권리 포기 동의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해야죠. 다시 말하면 법 제정.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은 개별 동의 원칙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개별 동의마다 개별 사안마다 건건이 매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상법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개별 동의인가예요. 지금 보험회사가 우리가 동의하라는 건 지금 권리 포기 동의서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상법을 다루셨는데 개인정보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벌써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22조의 동의를 받는 방법 중에서 보면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확히 돼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을 또 왜 구분을 안 하고 섞고 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권리 포기 동의서가 됐다는 거죠.
예, 국민에게 어떤 주의력. 주의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보험금이라는 그렇죠. 게 많은 보험가입자 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 청구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만 건을 청구할 텐데요. 이때마다 개인의 권리 포기를 동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침해 요소를 받지 않도록 상법상의 권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자치법에서 얘기했던 표준동의 양식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보험회사에서도 청구서 양식에 볼드체나 폰트의 크기를 수정 공고 명령을 내려서 네. 한눈에 형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민원인들의 제일 쟁점은 어려운 점은 그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보험 청구서를 개별 동의를 하면 접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례라든가. 일부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환우들이 먼저 입원하신과 동시에 보험사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라 청구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구서상에 이제 3장 정도 고쳐오더라고요. 3장에서 4장 정도가 있는데 앞페이지 부분에 법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의사를 통보하니 동의 바랍니다. 이 문구를 적으시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떼버리고 우리가 책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전부 안 보내고. 예, 안 보냈다고. 아니 뭔 소리 하냐. 손해사정 선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선임해서 내 관련된 조사를 내가 그 선임한 손해사정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험사가 일부 보험사들은 지금 현재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득이 뭐냐면 내 개인정보 체크 안 해도 되고 손해사정 선임권 비용분까지 갖고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사정 선임 권한에 대해서 일부 보험사가 지금 문호를 여는 것처럼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게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 선임권에 대한 인정 또는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보험사라는 걸 왜 열고 공개하고 그 법령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다들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사정사를 자회사로 두고 직속에 관할을 두고 있는데 그 손해보험 사정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금을 깎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약관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 걸 100% 주기 싫어서 이 손해사정사를 쪼고 이 손해사정들이 쪼이니까 50%로 삭감시키고 보험금을 20%로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삭감한 손해사정사는 더욱더 잘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보험 손해사정사들은 이 고객을 위한 정말 그 환우를 위한 보험 손해사정사가 아닌 손해사정이 아닌 이 보험회사를 위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소수의 경우가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 97% 이상이 대다수가 지금 다 자회사로 전락을 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손해사정사의 아니 보험사에 개가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꾸준히 저희 환자들은 보험 계약자들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엄밀하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보험업법 185조에 보면 손해사정 선임권이 고객한테 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령으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업법 규정 4-35조 2 구항을 쭉 보면요.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이 항이 뭐냐면 보험 계약 중요사항 설명문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보험 계약 당시에 설명 의무 준수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구항에 뭐가 나오냐면요. 손해사정 선임권과 비용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장사항으로 표시되어 있군요. 예. 명시되어 그런데 또 그 밑에 항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객이 손해사정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 청구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청구 단계에서 뭐예요? 일괄적으로 지금 동의를 받아서 그 안에 딱 봐보면 업무 수탁자, 제3자
보험회사 자회사나 위탁손사에게 내 조사권을 맡기겠다라고 사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2018년 계약자들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그 부분을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권리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의 그 수많은 글자 중에서 한 글자로 URL로 링크를 걸어서 그걸 열고 들어가야 그 법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법조항의 1, 2번을 설명 안 해주고 3, 4번을 명시해서 보험자 부담이 아니라 고객 부담인 것들만 거기에 설명이 아닌 글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의도적인 누락이죠, 법조항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명실상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한 게 아니라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좀 더 내가 나가면 불법입니다. 보험회사에. 그 상당히 고의성도 있어지네요. 그렇죠. 다분하죠, 고의성이. 1차적으로 손해사적으로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 등에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권리 명시를 안 해준 채 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은 또 말하자면 계약자 에게 떠넘기는 시게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의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현대해상 법무팀의 의견이라고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그러합니다. 현대해상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했다. 계약자에게 그 할 일 의무를 손해사정- 다 지켰다. 그 의무를 했다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최종 의견이고, 이거는 뭐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될 거라 저는 미뤄두고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다 계약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계속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 의무라는 게 최소 3번 이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리고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보험사는 그걸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 하나, 그냥 정말 단순히 날린 거죠. 그렇죠. 네, 날린 그 문자 메시지 하나로 나는 모든 설명을 다 했으니 그 다음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성인인데 왜 내가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말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자로 봤으면 알아서 알아들을 일이지 왜 내가 그것까지 조곤조곤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네. 그런 거라고 보면 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죠. 틱 던지고 봤지? 이거야. 이건 설명이 아니죠.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 이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완곡히 표현한다면 고지하다. 뭐 볼 사람 봐라. 뭐 거의 뭐 통보했다. 통보 뭐 거의 뭐 대자보 하나 붙인 격이죠.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라고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한간에도 그 자회사 손해사정에 대한 문제는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표현으로 공고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보험사의 자회사격인 그 손해사정 집단이 나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사제도의 뭐 기원이랄까 태생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손해사정사 제도를 통해서 계약자가 올바른 본인의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쓰여지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 너무나 잘 돼 있는 법이 있거든요. 법은 워낙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뿐입니다. 법대로만 저희 항상 강조를 하는데 법에는 조항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손해사정사의 선임권은 고객에게 있고, 그리고 손해사정에 따른 그 비용 일체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그 어떤 보험사도 손해 산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보험사에 저희가 민원을 보냅니다. 손해사정 우리가 직접 했고 너희들은
동의는 하지 않았으나 7일이 경과하여 우리가 손해상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 비용은 너희의 몫이니 법령에 정해진 대로 너희의 몫이니 그 손해사정 비용을 다오 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네. 그 어떤 보험사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죠. 법은 정해져 있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초등학생도 알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법 빨간불에 건넜어요. 그러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경찰 아저씨 오셔야죠. 불법 그분 행위를 잡아가야죠. 하면 거기에 네.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죠. 네. 과태료 등의 어떤 처벌 조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손해사정 선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주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에게서 제가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같은 착한 비영리 단체가 손해사정 단체와 손해사정 회사와 작당을 해서 구철민 의원과 암 고객이- 사업을 하고 있다. 암 사업을 하고 있다, 뭐 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모함과 음해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지적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희는 성인이죠. 성인으로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꾸준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약관대로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 절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이 맞는데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가 손해사정사 선임부터 동의까지 모든 게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내가 어떤 마트에 가서 갓난쟁이가 돼서 저 장난감을 무작정 사달라고 조르고 들어눕고 울고 불고 매달려봤자 그거는 법대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관대로에 따른 지급 절차 방법은 아니거든요. 약관대로 지급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보험금 지급 절차에 맞게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무작정 가서 약관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너희는 무조건 보험금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약관을 분명히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고객도 보지만 보험사 측에서도 당연히 이 약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객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이 약관은 고객의 편의에 따른 해석을 가지고 계속 지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거죠. 고객과 보험사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보험 사정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정사가 있는 거거든요. 손해사정사가 있는 거거든요. 손해액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니까. 손해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약관대로 내놔라, 약관대로 못 준다가 아니거든요. 보험사는 약관대로 못 준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약관대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 약관에 의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보험사의 해석에서는 당연한 대로 자기들 해석한 논리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환자들은 보험 계약자들은 그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오해, 갭이 생기니까 계속 다툼이 생겨 나가는 건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인 거죠. 그리고 그 손해사정사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계약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손해사정사가 올바르게 손해사정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네. 당연히 그 보험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보험계약자와 그 손해사정사가 어떠한 손해사정서를 썼는지 손해액에 따른 손해사정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사에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청구액에 따른 100% 지급을 요청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무작정 다 달라. 이거는 정말 마트에서 떼쓰는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점의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에 맞는 청구 그래야만 그 계약자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손해사정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부, 그리고 태생적인 한계일지 모르지만 지금 왜곡되게 그 손해사정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더불어서 그 보험자들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용의 부담도 안 하고 권한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실제 우리 계약자들, 민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실제 도움이 될지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보험 계약자 또한 이 적법함 절차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는 만큼 힘이 생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모르십니다. 그냥 동의하라 그러면 동의하고 굉장히 수동적이시죠. 돈 안 준다 그러면 무서워서 동의해야 되고, 돈 안 준다 그러면 무서워서 합의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다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그 끌려가는 이유 자체가 무지에 따른 끌려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끌려갔을 때 당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내가 당할 피해를 겁내하면서 그 피해를 당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 문제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지금까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사실 기만을 해야죠. 고객을 기만해서 그렇죠. 그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됨에 분명함에도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계속 자기들 배를 불려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네. 근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손해사정사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뭐 최소한의 대자보, 네. 최소한의 뭐 성명서라는 발표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 고객들은 그 환자들은 보험 계약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손해사정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손해사정사 또한 보험회사의 졸개가 아니냐, 졸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 졸개한테 맡겨봤자 또 똑같은 졸개의 것이 아웃풋으로 나올 텐데 내가 왜 손해사정사를 맡겨야 되냐라는 의심부터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 고객께서는, 환자분, 보험 계약자분들께서는 분명히 먼저 내가 가진 권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그 권리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와 올바르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해사정사 또한 그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에 대해서 위법성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합법적으로 원래 정해져 있던 손해사정사의 그 정의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손해사정사도 지금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뒤에는 가장 큰 건 사실은 보험회사의 힘이지 않을까. 모든 업무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다 위탁되고, 지금까지 말했던 그 무개념 동의서에 따른 위탁을 다 했고, 그 위탁에 따른 손해사정사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없으면 사실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밥줄이 무서워서 손해사정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라도 빠르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타나시고 있고요. 근데 네. 그분들을 찾아내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잘 물어보시고 잘 확인하시고 하셔서 어설픈 손해사정사 말고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 찾아서 제대로 된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튼 그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는 계약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고 제도이고 법에 근거되어 있는 계약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게 손해사정 권한이잖아요. 손해액 산정을 통해서 올바른 보험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실제로 손해사정서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보험회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가 선임한,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는 참으로 잘 통합니다. 보험회사에 바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은 바로 지급이 되는데, 그 보험 계약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따른 그 손해액 산정 비용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똑같은 손해사정사인데 왜 너희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정액은 바로 지급하면서 고객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정액은 왜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믿을 수 없답니다. 너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액은 신뢰성이 없으니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들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그렇죠. 신임을 할 만한 자고 저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신임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는 신임하고 누구는 신임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한 건데 동일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터인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선임한 자가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굉장히 위험한 답변들을 해오시는지 저희는 참 궁금합니다. 보험자 이기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한간의 주장이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근거로 쓰일 수 없고 반대로 보험자가 만든 손해액 산정 보고서 자체를 고객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해결책이 나오려면 다시 한번 세 번째 손해액 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세 번째 손해액 산정액 비용을 또 의뢰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쪽에서도 자기 편 이쪽에서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의 의사가 옳다라고 그렇지. 사실 주장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사실은 예.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올바른 법적인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로가 못 믿겠다니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그리고 판사가 사실 저희 나라에 판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손해액 산정 비용이 올바르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한간에 어떤 오해와 또는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손해액 산정 그리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굉장히 계약자에게 중요한 권리이고 그다음에 법이 지원하는 계약자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모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로 실제 보험사에서 그 선임 권한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고객이 우선 손해사정 선임권을 가지고 와서 손해사정 보고서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험회사는 밝힐 수 없는데요. 두 군데서 저희는 지금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 보험회사 부담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사이에 두 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또는 어떤 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그 보험사 전체로는 확산되지 않죠? 보험사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보다도 뭐 거기에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분들의 많은 뭐 법조인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그런데 저희가 뭐 법을 전문으로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힘든 이야기거든요.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고요. 그분들이 알지만 그 일을 진행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보험사는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리 기업에 굉장한 손해를 끼치니 그것들을 계속 묵과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나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그 법을 너무 정확히 지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타격이 크다. 그래서 그것들 계속 묵과해 오고 있고 그리고 보험사 직원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모르셨어요. 그 어떤 분도 모르셨으나 저희가 꾸준한 민원과 이제 저희 고객에 따른 그 민원 응대를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법전을 직접 찾아보시고 법조항을 찾아보시고 저희가 또 법조항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법을 보고 나니 누가 옳은 건지는 분명히 알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십니다. 뭐 누구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아 맞네요. 고객님의 뭐 의사가 올바른 것들을 저희가 알겠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이 일을 따를 수 없습니다. 회사 그 방침이- 개인은 따르나 예. 그리고 자기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회신을 보내봤더니 그 법무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무팀에 대한 회신을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그 회신을 또 저희가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팀은 자기의 주장만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옳은 대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만 지켜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야권대로 무조건 지급하라보다는 저희 또한 법 절차를 지킬 테니 너희 또한 법 절차를 좀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인이면 성인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